시어머니 칠순 선물로 다이아 사가던데 넌 왜 안 왔어? 명품관 매니저로 일하는 제 친구 희경이가 다급하게 전해온 말이었어요. 번역 마감을 막 끝내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던 저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주말 오후, 제 귓가에 울리는 친구의 목소리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죠. 10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 핑계를 대며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사간 남편. 그는 대체 누구의 목에 그 화려한 보석을 걸어주려 했던 걸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거짓말과 마주하고 제 삶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치열한 복수극.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10년 차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어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하나뿐인 남동생 민우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죠. 제 남편 재우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유독 그리워하고 아끼는 다정한 성품에 매사 치밀하고 성실하게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며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민우의 아내인 올케 유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 둘만 남은 저희 남매에게 참 밝고 싹싹하게 다가와 주었죠. 제가 겪는 부부 고민이나 시댁 스트레스를 자기 일처럼 들어주며 눈물까지 흘려주던 정말 친동생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저를 향한 그 다정한 미소와 진심 어린 위로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우리 네 사람의 평화는 평범하기 그지없던 어느 주말의 식탁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처남, 요즘 약은 잦다면서요. 이것 좀 많이 먹어요. 남편 재우는 큼직한 갈비찜을 민우의 앞접시에 덜어주며 넉살 좋게 웃었어요. 주말 오후 우리 집 다이닝룸의 커다란 식탁에는 풍성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죠. 저는 매달 이렇게 네 사람이 모여 식사하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부모님 없이 자란 우리 남매에게 드디어 든든하고 진짜 같은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꽉 찼거든요. 매형 고맙습니다. 누나도 번역 마감하느라 고생 많았지? 민우의 말에 저는 밝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찌개를 덜어 유진이의 앞접시에도 놓아주었죠. 처남댁도 우리 집에 오느라 고생했어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매사 꼼꼼하고 가정적인 남편은 그날도 완벽한 가장의 모습이었어요. 유진이는 남편이 준 그릇을 받으며 제 두 손을 살갑게 맞잡았습니다. 형님, 저번 주에 신경 쓰이던 일은 좀 해결되셨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저를 쳐다보는 유진이의 눈빛에는 다정함이 가득했어요.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남매가 이룬 이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야지. 내 상처까지 보듬어주는 이 사람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저는 그 거짓된 평온함 속에서 안도하고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영원할 거라 믿었던 그 완벽한 식탁 위의 미소가 얼마나 잔인한 기만이었는지 치가 떨립니다. 며칠 뒤 밀려있던 번역 마감을 끝내고 서재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쉬고 있을 때였어요. 휴대폰 화면에 명품관 매니저로 일하는 친구 희경이의 이름이 떴습니다. 평소엔 매장 일로 바빠서 근무 시간에는 절대 연락을 안 하던 친구라 저는 덜컥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얼른 전화를 받았죠. 희경아, 웬일이야? 지금 일할 시간 아니야? 수화기 넘어 희경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조심스러웠어요. 지윤아, 너 혹시 나 몰래 우리 매장 왔었어? 무슨 소리야? 내가 거길 왜 가? 희경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방금 제부 다녀갔어. 우리 매장 VIP룸에서 시어머니 칠순 선물이라면서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가더라고.
근데 며느리인 내가 같이 안 온 게 너무 이상해서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혀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죠.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칠순을 핑계로 다이아몬드를 샀다고? 그것도 혼자서? 등골을 타고 오싹한 소름이 쫙 퍼졌습니다. 그토록 다정했던 남편이 이 기괴한 거짓말을 꾸며냈다는 사실에 헛구역질이 날 것 같은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대체 그 비싼 목걸이는 누구 목에 걸어주려고 산 걸까?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감정을 터뜨릴 때가 아니었어요. 이 거짓말의 진짜 목적과 그 거액의 목걸이가 향한 주인이 누군지 조용히 확인하는 게 먼저였죠. 그날 늦은 밤 남편은 기분 좋은 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욕실로 들어갔어요. 샤워기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다가가 벽에 걸린 남편의 겉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안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촉감이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꺼내 펼쳐본 그것은 희경이가 일하는 명품 매장의 이름과 수천만 원의 결제 금액이 선명하게 찍힌 보석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을 쥔 제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어요. 막연했던 의심이 변명의 여지 없는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물소리가 멎고 남편이 가운만 걸친 채 거실로 걸어 나왔어요. 겉옷을 든 저를 발견하지 못한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로 다가왔죠. 여보, 오늘 마감하느라 피곤했지? 남편의 손길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혐오감이 솟구쳤습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다가와 다정한 척 안으려 하다니. 저는 황급히 영수증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자연스럽게 돌아섰어요. 아, 내일 세탁소에 맡길 옷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당신도 피곤할 텐데 얼른 누워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눈을 피했습니다. 당장 이 인간의 멱살을 잡고 거액을 바친 여자가 누구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상대 여자가 누구인지 완벽하게 밝혀낼 때까지 철저히 순종적이고 다정한 아내 연기를 해야만 했거든요. 주말 오후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가자며 남편의 차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외출 준비를 하며 저는 작년 생일에 유진이가 각별한 의미를 담아 선물해준 명품 브랜드 한정판 향수를 뿌렸습니다. 유진이와 제가 커플로 맞춘 거라며 유진이가 유독 강조했던 향수였죠. 차 문을 열고 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조수석 시트와 바닥 틈새를 살폈어요. 남편의 낯빛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난 주말에 엄청 피곤해 보이던데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 친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제 질문에 남편은 시동을 걸며 태연한 얼굴로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그 박 상무가 워낙 깐깐해서 비위 맞추느라 혼났지. 하지만 제 향수 냄새가 차 안으로 퍼지자 핸들을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이 흠칫 굳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황급히 창문을 징 소리나게 내리며 과장되게 기침을 했어요. 아우, 차 안의 공기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환기 좀 시켜야겠다. 과도하게 창문을 여는 남편을 보며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에 섞여 조수석 시트 깊은 곳에서 훅 하고 배어나오는 냄새. 그것은 방금 제가 뿌리고 나온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유진이가 선물했던 그 한정판 향수의 향기였습니다.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순간
뇌리를 강타하는 끔찍한 가정이 저를 숨막히게 했어요. 설마, 아니지? 내 동생 민우의 아내인데. 나한테 그렇게 다정했던 유진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 하지만 남편의 당황한 표정과 차 안에 진동하는 똑같은 향수 냄새는 명백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맹렬한 충격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어요. 차 문을 박차고 나가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뼈를 깎는 인내로 억눌렀습니다. 내 사랑하는 동생 민우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의 끔찍한 미래와 기만을 법적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맬 완벽한 물증을 찾아야만 했으니까요. 며칠 뒤 시아버님과 시누이 수진 형님까지 모두 모인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양가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평소라면 제가 가장 든든하고 행복해했을 가족 식사 자리였죠. 하지만 차 안에서 맡았던 그 끔찍한 향수 냄새 이후 제게 이 식사 자리는 진실을 확인해야만 하는 숨막히는 심판대에 불과했습니다. 미닫이 문이 열리고 동생 민우 부부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껏 멋을 낸 유진이의 겉옷을 민우가 다정하게 받아주고 있었죠. 그 순간 제 시선은 유진이의 쇄골 아래로 꽂히듯 멈춰버렸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영롱하게 빛나는 수천만 원대의 최고급 다이아몬드 목걸이. 희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묘사했던 바로 그 보석이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척 미소 짓는 제 올케의 목에 보란 듯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쥔 채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유진이를 불렀어요. 어머 유진아, 그 목걸이 정말 예쁘다. 눈이 부실 정도네. 새로 장만한 거야? 제 말에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진이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살짝 뺨을 붉히더니 교태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아, 네, 형님. 그냥 큰맘 먹고 하나 샀어요. 너무 과한가요? 과시욕을 숨기지 못하는 그 뻔뻔한 미소 너머로 남편 재혼의 시선이 유진이를 향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가족들의 눈을 피해 아주 찰나에 그러나 너무나도 은밀하고 끈적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어요. 그 추악한 무언의 대화를 확인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맹렬한 분노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내 남편의 내연녀가 하나뿐인 내 동생의 아내라니. 이들은 화목한 가족 모임이라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식탁 아래에서는 우리 남매를 철저히 조롱하며 미래를 즐겨왔던 겁니다. 고기를 굽느라 땀을 흘리면서도 아내가 예쁘다는 칭찬에 바보처럼 해실해실 웃고 있는 내 동생 민우. 그 순박한 얼굴을 보는 순간 뼈저린 미안함과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펄펄 끓는 갈비탕 뚝배기를 엎어버리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지만 저는 입술 안쪽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이 잔인한 진실을 맨몸으로 감당하지 못할 동생을 보호하려면 지금은 끝까지 속을 알 수 없는 미소로 위장해야만 했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 때 시누이 수진 형님이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곤 자연스럽게 그녀의 뒤를 따라 나섰죠. 한적한 식당 복도 코너에서 손을 씻고 나오는 형님과 단둘이 마주 섰습니다. 형님, 제가 조용히 부르자 수진 형님은 흠칫 놀라며 돌아봤어요. 저는 평소 집안 대소사에 눈치가 빠르고 계산적인 시누이를 찬찬히 살피며 조심스럽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아까 유진이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보셨어요? 엄청 비싸 보이던데. 혹시 우리 민우가 무리해서 대출이라도 받아 사준 걸까봐 걱정되네요. 동생 사정 뻔히 아는데.
그 순간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려던 수진 형님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했죠. 글쎄, 내가 걔네 속사정을 어떻게 아니. 그래도 시누이신데 혹시 그이가 따로 유진이에게 돈을 꿔주거나 한 건 아니겠죠? 제 뼈 있는 질문에 수진 형님은 눈에 띄게 당황하며 제 시선을 황급히 피했습니다. 얘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동생 부부 경제 사정에 내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걔네 알아서 잘 살겠지. 나 먼저 들어간다. 수진 형님은 제 어깨를 밀치듯 스쳐 지나가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미세하게 떨리던 목소리와 당황스러운 회피. 적어도 수진 형님이 뭔가를 알고 있으면서 제게 숨기고 있다는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서 남편과 수진 형님까지 제게 무언가를 감추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뼛속까지 시린 완전한 고립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제 누구의 말도 쉽게 믿어서는 안 됐습니다. 철저히 혼자만의 힘으로 이 상황을 뒤집고 내 동생의 자산을 지킬 완벽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며칠 뒤 유진이가 기니 할 말이 있다며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 명절이나 생일이면 네 사람이 모여 웃고 떠들던 다이닝룸의 대형 테이블 위로 서늘한 정적이 내려앉았죠. 차를 홀짝이던 유진이는 언제나처럼 제 손을 살갑게 포개어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형님,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아주버님이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그녀의 속내를 파악하기 위해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처연한 얼굴을 꾸며냈습니다. 유진아, 실은 요즘 그이가 나한테 영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주말마다 밖으로 돌고 권태기인가 봐. 너무 우울해. 거짓으로 토로하는 제 말에 유진이는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는 척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기막힌 내용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 친동생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녀가 없는 부부는 권태기가 오면 서로의 짐이 되기 십상이에요. 나중에 서로 원망하면서 구질구질해지느니 짐이 되기 전에 쿨하게 놓아주고 각자 새 삶을 찾는 것도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위로를 가장한 끈질긴 이혼 종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제 남편과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선에서 끝낼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저를 쫓아내고 남편의 곁, 즉 본처의 자리와 재산을 통째로 꿰차겠다는 치밀하고도 소름 끼치는 욕망이 그녀의 눈빛 번뜩이고 있었죠. 내 하나뿐인 동생의 가정을 시궁창으로 처박는 것도 모자라 내 가정과 12년의 세월까지 집어삼키려는 그 악랄함,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끓어오르던 붉은 분노가 어느새 차갑고 날 선저기로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욕을 퍼붓는 수준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탐내는 돈과 안식처라는 미끼를 이용해 두 사람 모두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치밀한 함정을 파겠다고 저는 식탁 아래서 맹세했습니다. 유진이가 돌아간 직후 저는 번역 미팅을 핑계로 집을 빠져나와 명품관 매니저인 희경이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후미진 골목의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였죠. 철저히 고립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줄 조력자가 절실했습니다. 희경아, 내가 말했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목이 메어 잠시 숨을 고르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끔찍한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그거 우리 올케 목에 걸려 있더라. 내 동생 와이프 말이야. 제 말에 커피잔을 들고 있던 희경이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경악으로 크게 뜨인 그녀의 눈가에
순식간에 붉은 분노의 눈물이 차올랐죠. 뭐, 지윤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부랑 올케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희경이는 테이블 너머로 제 두 손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지윤아, 내 말 잘 들어. 내가 우리 매장 VIP 관리 시스템 다 뒤질게. 직장에서 징계를 받든 잘리든 상관없어. 남편 놈이 그동안 결제한 내역, 그 여자 이름으로 대리 적립한 포인트 기록, 같이 매장에 들락거렸던 날짜랑 시간대까지 싹 다 뽑아줄 테니까 그걸로 쳐넣어버려.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 함께 분노해주는 친구의 온기에 숨막히던 지옥 속에서 처음으로 벅찬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기필코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강렬한 투지가 피어올랐죠. 동생 민우에게 이 잔인한 진실을 당장 알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가해자들이 어설픈 변명으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의 철옹성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잃어버린 제 삶과 동생의 자산을 되찾기 위한 서늘하고도 지독한 물밑 작업이 바야흐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찻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더니 탁자 위로 서류 뭉치를 툭 던져 놓았죠. 잔뜩 쌓인 통장 거래 내역서와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의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였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이 인감 좀 찍어줘야겠다. 요즘 거래처 결제가 꽉 막혀서 자금이 영 융통이 안 되네. 갑자기 대출은 무슨 소리예요? 우리 빚 없이 깨끗한 게 유일한 자랑이었잖아요. 제 물음에 남편은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과장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빚 좀 지더라도 사업 제대로 키워보려니까 그러지. 당신 명의 지분으로 대출 좀 얹자. 정 불안하면 아예 이 집 팔고 변두리 전세로 옮기면서 현금 좀 확보하든가. 나 안 믿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무거운 짐을 진 가장인 척 연기를 시작하는 남편. 과거의 저였다면 남편의 그 주름진 미간을 보며 가슴 아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주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건 이혼을 들이밀기 전에 이 집과 제 개인 자산까지 남김없이 현금화해서 내연녀와의 새살림 미천으로 챙기려는 짐승의 흉악한 탐욕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집을 팔자고 하니까 당황스럽긴 하네. 큰돈 오가는 거니까 일단 서류 두고 자요. 내가 꼼꼼히 읽어보고 인감 내어줄 테니까.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인 아내의 표정으로 서류를 밀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차갑게 다짐했죠. 내일 당장 법률 상담을 받고 제 명의의 자산을 안전하게 묶어둘 가압류 방어 조치부터 서둘러야겠다고요. 다음 날 늦은 오후 저는 동생 민우의 직장 근처 한적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민우의 얼굴은 불과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너 낯빛이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제 걱정스러운 물음에 민우는 핏발 선 눈을 비비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실은 요즘 유진이랑 매일 싸워. 유진이가 친정 쪽 재테크 엄청 좋은 데가 있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신혼집 전세 보증금 담보로 대출을 꽉 채워받자고 난리야. 내 적금도 싹 다 해약하라 그러고. 뭐? 전세 보증금을 건드리자고? 그게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 말이.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매일 밤 사람 피를 말려. 평생 쥐꼬리만 한 월급쟁이로 살 거냐면서 돈 굴릴 줄도 모르는 멍청이라고 소리치고. 민우가 마른 세수를 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제 가정을 삼키려는 유진이는 정작 자기 남편인 민우의 가정에서도 뼈대까지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혼 후 재혼과 합칠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땀 흘려 돈을 벌어온 제 동생의 신용과 전 재산을 한 방울까지 쥐어짜고 있는 그 악랄함. 당장이라도 유진이의 추악한 불륜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저는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쥔 채 덜덜 떨리는 동생의 어깨를 굳게 잡았습니다. 민우야, 똑바로 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전세금이랑 내 통장 자산 절대 건드리지 마. 유진이한테 인감이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절대 넘기지 말고. 이건 누나가 인생 선배로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날 낮 제 개인 번역 작업실로 명품관 매니저 희경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외부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엎었습니다. 지훈아, 이거 봐. 미친놈 아니야, 이거? 희경이가 씩씩거리며 쏟아낸 자료들은 매장 내부 전산 기록과 영수증 사본이었습니다. 수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결제 내역을 훑어보던 저는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남편의 회사 법인 카드가 결제에 사용된 기록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카드 내역만이 아니야. 여기 VIP 고객 등록 서류 사본 좀 봐. 제부가 올케를 아예 가족대리 수령인으로 버젓이 지정해놨어. 그래서 올케가 혼자서도 우리 매장에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한정판 가방이고 구두고 싹 다 쓸어간 거야. 가족이라는 거룩한 핑계 뒤에 숨어서 회사 법인카드까지 사적인 명품 구입에 사용한 정황을 남기며 나의 피눈물 위에 호화로운 미래를 즐긴 두 사람. 그 엽기적인 결제 이력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뼛속까지 치가 떨렸습니다. 고마워, 희경아. 내가 평생 은혜 갚을게. 저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배제하고 희경이가 직장을 걸고 빼다 준 이 서류들을 제 개인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 챙겨 넣었습니다. 훗날 상간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저들의 숨통을 완벽히 끊어놓을 핵심 무기가 장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저는 반찬을 챙겨다 준다는 핑계로 시누이 수진 형님의 집을 불쑥 찾았습니다. 그들이 가해자들의 만행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대가로 대체 어떤 경제적 이익을 뜯어내고 있는지 그 더러운 거래의 실체를 찔러보기 위해서였죠. 거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슬쩍 미끼를 던졌습니다. 형님, 실은 그이가 요즘 자꾸 집을 담보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해서요. 가정이 흔들릴까봐 겁이 나는데 혹시 시댁이나 형님네 쪽으로 최근에 큰돈 흘러 들어간 적 있었나요? 그 순간 찻잔을 들고 있던 수진 형님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몹시 찔리는 듯 불편한 기색이 얼굴에 스치더니 그녀는 찻잔을 테이블에 신경질적으로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죠. 예, 넌 남편이 사업 좀 키워보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꼬치꼬치 간섭하니? 아주 보기 안 좋다. 그리고 내가 우리 동생 돈을 뜯어냈다는 소리야. 지금?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큰 돈이 움직이니까. 됐어. 넌 애도 없으면서 매사 돈. 남편이 그만큼 벌어다 주면 쥐 죽은 듯이 내조나 할 것이지. 어디서 시댁 식구를 떠봐. 무조건 재혼의 편을 들며 저를 돈에 미친 여자로 매도하는 시누이의 뻔뻔한 태도. 그 과도한 방어를 보니 수진 형님이 재혼의 돈 문제에 관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 대가로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었죠. 철저히 방관자이자 공범을 자처한 그 역겨운 진실 앞에
저는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삼켰습니다. 남편 하나뿐만이 아니라 얄미워도 챙겨주려 애썼던 시누이까지 한통속이 되어 나와 내 동생의 인생을 호구 잡고 기만하고 있었다는 사실. 시댁 식구들을 향해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미련마저 완벽하게 소각되어 잿가루로 날아갔습니다. 네, 제가 섣불렀네요. 반찬 냉장고에 넣고 가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상처받은 척 시누이의 집을 나섰지만 현관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훗날 모든 것을 터뜨리는 날, 감히 이 시댁 세력이 훈수를 두거나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치부까지 모조리 올가맬 법적 압박 카드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 속에서 저는 짐승들을 사냥할 완벽한 덫을 짜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이었습니다. 서재에서 번역본을 검토하며 한창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거실 쪽에서 무언가 달그락거리고 끄는 소리가 났어요. 이상한 마음에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남편 재훈이 커다란 이민용 짐가방 2개를 챙겨 들고 다이닝룸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 이 밤중에 그 짐 다 뭐예요? 제 물음에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마른 세수를 하더니 아주 차갑고 귀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우리 잠시 시간 좀 갖자. 나 당신의 그 유난스러운 결벽증이랑 숨막히는 성격, 더는 못 견디겠어. 기가 막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신의 더러운 외도는 완벽하게 숨긴 채 모든 탓을 제게 돌리며 뻔뻔하게 나오는 태도에 할 말을 잃었어요. 갑자기 별거라니요. 당장 어디서 지내려고 그런 소리를 해요? 당분간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지낼 거야.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아, 그리고 떨어져 있는 동안 이 아파트 명의는 온전히 내 쪽으로 넘기는 거 긍정적으로 검토해줘. 당신도 알다시피 요즘 내 사업 자금줄이 막혀서 그러니까.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를 집에서 몰아내고 유진이와의 본격적인 동거를 기정사실화하는 동시에 나중에 있을 이혼 소송에서 부부의 공동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는 파렴치한 작전이었죠. 12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의 끝을 장식하는 순간에도 제게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이 제 재산까지 알뜰하게 뜯어먹으려는 그 악랄함에 서늘한 냉소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 척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내가 다 맞출게요. 제발 집 나가지 마요. 네. 그때 제가 식탁 의자를 붙잡고 매달리며 흘렸던 가짜 눈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끔찍한 연기였다는 걸 남편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 절박한 눈물에 완전히 방심한 남편은 거들먹거리는 표정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나자마자 차갑게 일어나 뺨에 묻은 눈물을 닦아내며 단죄의 칼날을 벼렸습니다. 며칠 후 밤 저는 렌터카를 빌려 한적한 외곽의 고급 레스토랑 주차장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별거 직후 고삐가 풀린 두 사람이 은밀하게 향한 곳이었죠. 어두운 차 안에서 유리창 너머로 저는 두 남녀가 식당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에 거리낄 것이 전혀 없다는 듯 찰싹 달라붙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어주기 전 남편은 유진의 허리를 깊숙이 감싸 안고 입을 맞추기까지 했죠.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는데도 유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역겨운 한정판 향수 냄새가 제 코끝을 찌르는 것만 같은 끔찍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미리 상담해둔 가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개받은 증거 수집 인력이 제 옆 좌석에서
고해상도 카메라로 그들의 농밀한 신체 접촉을 연신 체증하는 동안 저는 치밀어 오르는 구토감을 삼켰습니다. 이들은 식사를 하며 곧 각자의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고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자는 장밋빛 미래를 계획했겠죠. 가족이라는 거룩하고 따뜻한 이름을 무참히 짓밟고 그 위에서 희희낙낙하는 저 추악한 민낯. 유진이가 서민우에게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 뒤통수를 치기 전에 이제는 더 이상 동생에게 진실을 숨길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저는 다급하게 동생 민우를 제 번역 작업실로 불러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저는 창백해진 얼굴로 동생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누나, 한밤중에 무슨 일이야? 얼굴은 왜 이렇게 하얗고, 이 서류는 또 뭔데? 민우야, 놀라지 말고 똑바로 봐. 그리고 절대 이성 잃으면 안 돼. 민우가 의아해하며 봉투에서 꺼낸 것은 유진의 목에 걸렸던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결제 영수증 사본과 조금 전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찍힌 두 사람의 미래 사진들이었습니다. 매형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자기 아내의 사진을 확인한 순간 민우의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야? 누나, 매형이랑 유진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이거 합성 아니야? 유진이가 너한테 친정 핑계 대면서 전세금 담보 대출 받자고 난리쳤던 거, 돈만 요구했던 거. 전부 다 이 인간이랑 살림 합치려고 내 돈 빼돌리는 과정이었어. 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민우는 헉헉거리며 숨을 헐떡이더니 결국 짐승 같은 오열을 토해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하고 헌신했던 아내와 가장 믿고 존경했던 매형의 끔찍한 배신. 그 충격에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 바닥을 긁어대는 동생을 보며 제 가슴도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아, 당장 가서 그년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주체할 수 없는 배신감에 이성을 잃고 뛰쳐나가려는 민우를 저는 온 힘을 다해 등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정신 차려, 서민우. 내가 지금 쳐들어가서 주먹질해봤자 폭행죄로 합의금 물어주고 저것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내 말 똑바로 들어. 우리는 섣불리 나서지 않고 법으로 저것들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을 거야. 알겠어? 다음 날 낮 저와 민우는 냉철하기로 소문난 가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살벌한 공기가 감도는 그곳에서 변호사는 저희 남매가 치밀하게 모아온 외도 현장 증거와 명품 매장 자금 유용 내역을 하나씩 검토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증거가 아주 명백하고 구체적입니다.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재산 분할은 각자 재산 형성 기여도와 자금 흐름을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요건이 되는 범위에서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보전 조치도 검토하시죠.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재훈과 유진의 관계는 서로가 본처와 본남편의 거액 재산을 온전히 빼앗아 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뭉친 탐욕의 결합이었습니다. 저희 남매가 각자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필요하면 상대방의 재산 처분도 법적으로 막아 돈줄을 차단한다면 두 사람의 끈적한 관계 역시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취약점을 쥐게 된 겁니다. 감정적이었던 복수심을 넘어 치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들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서자 오히려 냉철한 평정심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 상대방이 이쪽 상황을 전혀 모르고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가장 은밀하고 신속하게 모든 조치를 취해주세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저는 휴대폰 캘린더에 붉은색으로 크게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를 노려보았습니다. 양가 식구들이 모두 모여 가장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할 시아버지 최영호의 칠순 생일 모임. 그날이 바로 가해자들을 빈털터리로 나락에 떨어뜨릴 완벽한 폭로의 디데이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바로 다음날 평일 오전, 저는 동생 민우와 함께 시내 중심가에 있는 주거래 은행 VIP 창구를 비밀리에 찾았습니다. 신혼 초 지금 살고 있는 공동명의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 남편과 손을 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은행 문을 열었던 12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라 속으로 쓰디쓴 웃음이 났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소박한 꿈이 이제는 어떻게든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 쳐야 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우리는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가장 먼저 동생과 제 명의로 된 핵심 계좌의 접근 수단을 재정비하고 배우자가 임의로 건드릴 수 없도록 금융 보안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제 동생 명의의 전세금 반환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 수단을 새로 설정하고 본인 확인 없이 출금이나 이체 수단이 변경되지 않도록 확인해 주세요. 제 계좌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변호사님께 제출할 제 명의 계좌 잔액 증명서와 거래 내역도 지금 바로 꼼꼼하게 떼어주시고요. 제 단호한 요청에 서류를 발급해주던 은행 직원은 주위를 한번 쓱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아주 조심스럽게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고객님, 실은 불과 며칠 전에 남편분께서 단독으로 저희 창구를 찾아오셨어요. 사장님 명의로 된 지분까지 얹어서 공동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한도를 최대치로 뽑아달라고 알아보시고 필요한 서류 목록까지 다 챙겨가셨거든요. 공동명의라 사모님 동의가 필수인데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순간 등골을 타고 오싹한 소름이 쫙 퍼졌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12년간 밤낮 없이 번역하며 피땀으로 일군 제 전 재산을 고스란히 날릴 뻔했던 겁니다. 부부의 신의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고 핏줄보다 돈을 조차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으려는 남편의 그 징그러운 치밀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직원을 향해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는 절대 그 대출에 동의할 생각 없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위조해서 들고 오더라도 당장 저에게 직접 확인 전화부터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제 동의 없이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건 은행에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혼이 다른 재산까지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변호사를 통한 상대방 재산 보전 절차도 최대한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남편이 우리가 자금 흐름과 재산을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겉으로는 순순히 재산 분할에 협조하는 척 유순하게 연기해야만 했죠. 며칠 뒤 늦은 밤 민우가 제 번역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한 집에서 아슬아슬하게 모르는 척 연기해야 하는 동생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털썩 주저앉은 민우는 핏발선 눈으로 품 안에서 구겨진 서류들을 꺼내놓았습니다. 누나, 나 진짜 어제는 다 엎어버리고 싶었어.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유진이가 친정 오빠 사업 자금 핑계를 대면서 내 남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까지 현금으로 싹 긁어내려고 하더라고. 안 된다고 했더니 짐 싸서 친정 간다고 난리를 치는데 당장 그년 멱살을 잡고 집안 살림 다 부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어. 숨을 헐떡이며 극도의 고통을 토로하는 동생을 보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유진이는 이혼 통보를 앞두고
남편의 신용과 자산을 극한으로 쥐어짜 현금을 챙기려 혈안이 되어 있었죠. 생각보다 유진의 행동이 훨씬 다급하고 악랄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추악한 바닥을 실시간으로 겪어내며 피폐해지는 동생을 향한 애끓는 슬픔과 유진이라는 괴물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제 자신에 대한 짙은 부채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우야, 내 심정 알아. 하지만 지금 내가 폭발하면 우리 방어선이 다 무너지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민우의 어깨를 부여잡았습니다. 내 OTP 카드랑 인감도장, 신분증 다 이리 내놔. 유진이가 집안 뒤져서 훔쳐갈지도 몰라. 내가 금고에 싹 다 봉인해 둘 테니까 당분간 넌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녀. 알아들어? 제 단호한 조치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금융 접근 매체를 넘겨주었습니다. 유진의 자금 탈취 경로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한 셈이었죠. 주말 오후 별거 중이라며 짐을 싸서 나갔던 재훈이 불쑥 저희 집 거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여보, 이거 읽어봐. 어차피 우리 성격 차이로 이렇게 된 거 질척거리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테이블 위로 던져진 서류는 극도로 불리하게 작성된 이혼 합의서 초안이었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온전히 재훈에게 넘기고 제 개인 예금마저 재산분할 명목으로 반 이상 떼어준다는 기가 막힌 내용이었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변호사가 준비 중인 재산 보전 조치가 드러나기 전까지 이 인간이 의심하지 않도록 완벽한 연기를 펼쳐야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쥐고 처연하게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이대로 끝내야 하는 거예요? 나 당장 집도 절도 없는데 아파트를 다 넘기라니. 이거 검토하고 내 마음 정리할 시간만 줘요. 제가 훌쩍거리자 재훈은 인상을 구기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툭툭 쳤습니다. 아, 지금 내 사업 자금줄 말라가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도장 빨리 찍어. 그래도 다음 달 초가 아버님 칠순 생신이잖아요. 친척들 다 모이는 자리인데 그때까지만 며느리 노릇 제대로 마칠 수 있게 해줘요. 아버님 칠순 끝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요. 제발이요. 시댁 체면과 효자 노릇을 중시하는 남편의 심리를 역이용한 제 눈물 섞인 부탁에 남편은 헛기침을 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아버지 칠순 잔치 끝나고 그 주말에 당장 도장 찍어. 그때는 딴 말하기 없기다. 현관문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끝까지 시댁 앞에서는 효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조강지처는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려는 소름 끼치는 위선. 그는 아버님 생일 직후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고 아파트를 독차지할 그날을 마음속 디데이로 확정했겠지만 그날은 바로 두 사람의 추악한 민낯을 모든 가족 앞에서 박살낼 최종 심판의 날이 될 터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양가 가족 모임이 예정된 외곽의 고급 한정식집을 찾아갔습니다. 칠순 생일 모임의 동선과 분위기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룸 예약을 확인하고 테이블 세팅을 사전 점검하려는 목적이었죠. 매니저님, 저희가 예약한 프라이빗 룸 위치가 제일 안쪽 맞죠? 식구들끼리만 조용히 할 얘기가 있어서요. 네, 사모님. 제일 조용하고 외부 소음 차단되는 난초방으로 빼두었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시아버님 생신이라 가족들끼리 긴 대화 시간이 필요해서요. 식전 요리가 끝난 후에 메인 요리 들어오기 전 서빙 간격을 평소보다 한 30분 정도 길게 조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부르기 전엔 직원분들이 절대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제 세심한 요청에 단골인 식당 매니저는 흔쾌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제 외부 직원의 개입 없이 가족들만 온전히 밀폐된 룸 안에 갇혀 진실을 피할 곳 없이 마주할 수 있는 완벽한 밀실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평소라면 화목한 웃음꽃이 피었을 커다란 프라이빗 룸의 빈 다이닝 테이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곧 이곳에서 벌어질 파국의 그림자와 핏빛 단죄를 상상하니 무거운 긴장감과 결연함이 교차했습니다. 폭로가 터지는 순간 가해자들과 방관자들이 당황하여 자리를 빠져나갈 수 없도록 출입구에서 가장 먼 상석을 그들에게 양보하는 치밀한 동선까지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증거 서류가 담긴 봉투와 남편이 내밀었던 이혼 서류를 제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챙겨둔 채 저는 조용히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폭풍은 이제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을 사흘 앞둔 평일 낮이었습니다. 동생 민우에게서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누나, 큰일 났어. 지금 당장 변호사님 사무실로 와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우는 창백하게 질린 핏기 없는 얼굴로 서류 뭉치를 쥐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선제적으로 제기해 법원에서 송달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이었죠. 누나, 이것 좀 봐. 내가 쪼잔하고 무능력해서 혼인이 파탄났대. 시댁 식구들 등살에 우울증까지 왔다면서 온갖 소설을 써놨어. 게다가 자기가 부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절대적이라면서 내 남은 전세금이랑 통장 잔고까지 반으로 나누자고 청구했어.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제 손끝도 파르르 떨렸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며 헌신했던 남편을 한순간에 유책 배우자로 둔갑시킨 그 악독함에 억장이 무너졌죠. 혹시라도 우리가 물밑에서 준비하던 가압류나 증거 수집을 들키고 저들이 먼저 꼬리를 자르며 방어벽을 친 것은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나 지금 유진이 직장으로 찾아갈 거야. 이 미친 여자가 사람을 어디까지 기만하는지 당장 멱살을 잡고 다 까발려 버릴 거라고. 앉아, 서민우. 저는 이성을 잃은 동생을 결사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내가 직장에 쳐들어가서 행패 부리면 유진이가 소장에 적어놓은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 내가 진짜 폭력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저 거짓말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가 모아놓은 객관적인 외도 증거로 차분하게 반박해야 해. 변호사님 역시 제 통찰에 고개를 끄덕이며 디데이 폭로 직후에 곧바로 유진의 외도 증거를 첨부해 반소마 소송을 제기하자고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동생은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제 손을 꽉 잡고 간신히 화를 억눌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신우이 수진 형님이 저를 불러냈습니다.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 들어서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형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거드름을 피우며 제 앞으로 두툼한 봉투 하나를 쓱 밀어내더군요. 이게 뭐예요, 형님? 열어봐. 수표로 좀 넣었어. 형님은 커피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리며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재훈이 요즘 사업 자금 쪼들려서 엄청 예민한 거 너도 알지? 애도 없는 부부 사이에 질척거리며 구질구질하게 버티지 말고 이 위로금이라도 챙겨서 조용히 아파트명에 넘기고 도장 찍어. 그게 그나마 내가 체면 구기지 않고 나가는 길 아니니? 남편은 제가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는 걸 차일피일 미루자 조급해진 나머지 신우이까지 동원해 알량한 푼돈으로 제 입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12년간 가족으로 헌신하며
수진 형님의 집안 대소사까지 내 일처럼 발벗고 도왔건만 저를 길거리 계자식 취급하며 돈 봉투로 쫓아내려는 시댁의 뼛속 깊은 오만함. 당장이라도 저 뜨거운 커피를 얼굴에 부어버리고 싶은 치욕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끓어오르는 전투력을 차갑게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엉엉 울었겠지만 지금의 저는 굴욕감을 삼키며 그 수표 봉투를 조심스럽게 밀어냈습니다. 형님, 저 이 돈 안 받을게요. 아직 그이한테 미련이 남아서 그래요. 이번 주말 아버님 칠순 생신 때 그이랑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대화해보고 그래도 정 안 되면 그때 순순히 도장 찍고 나갈게요. 바보처럼 순종적이고 미련 가득한 제 연기에 수진 형님은 쯧쯧 혀를 차면서도 완벽하게 안심한 듯 수표 봉투를 거두어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텅 빈 거실에 앉아 있는데 별거 중인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야차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야, 서지훈, 너 당장 말해. 은행에 내 대출 동의 안 한다고 해놨어? 오늘 대출 심사 들어갔다가 공동명의자인 내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싹 다 엎어졌잖아. 너 미쳤어. 남편은 쌍욕까지 섞어가며 거칠게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은행에 분명하게 밝혀둔 대출 거부 의사가 마침내 저들의 자금 확보 계획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시작한 겁니다. 당장이라도 현관문을 부수고 쳐들어와 행패를 부릴 것 같은 남편의 폭력성에 원초적인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무조건 이번 주말 칠순 모임까지만 그의 눈을 속여야 한다는 숨막히는 절박함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공동명의라 제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겁이 나니까 일단 보류해 달라고 한 것뿐이에요. 당신 몰래 막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보류? 돌겠네 진짜. 그럼 내 융통 자금은 어떡할 건데? 미안해요. 내일 은행 가서 우리 남은 비상금 적금부터 알아볼게요. 그거라도 급한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는지 볼게요. 주말 칠순 잔치 끝나고 내가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당신 대출 문제 해결해 볼게요. 실제로 적금을 깨서 넘길 생각은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남편의 의심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제 처절하고 비굴한 변명에 남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욕설을 씹어 삼키더니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결전의 날 전날 밤 어둠이 짙게 깔린 텅 빈 다이닝룸 테이블에 홀로 앉았습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고통스러운 반격 준비가 모두 끝이 났죠.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사진 속에서 우리 네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유진이가 조롱의 의미로 주었던 그 한정판 향수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시계 초침 소리만 서늘하게 울리는 집안에 뚜껑이 열린 향수병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그 지독하고 달콤한 냄새만이 두 사람의 잔인한 기만을 증명하듯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고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려 했던 네 사람의 끈끈한 울타리가 이미 오래전에 돌이킬 수 없이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는 뼈아픈 자각이 밀려왔습니다. 12년 동안 남편과 시댁에 헌신했던 저의 빛나던 청춘이 갈갈이 찢겨나갔다는 짙은 상실감에 왈칵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내 내일 가해자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릴 서늘하고 날카로운 분노로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흔들렸던 남은 정과 미련을 남김없이 소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양가 식구들 앞에서 펼쳐 보일 진실의 무기들을 꺼내어 확인했습니다.
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리해둔 금융법률 서류들,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 복사본, 가리고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외도 증거 사진들. 저는 이 서류들을 가장 잔인한 타이밍에 터뜨릴 순서대로 정리하여 서류 가방 빈틈없이 세팅했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는 순간 길었던 어둠이 끝나고 서늘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양가 식구가 모두 모인 최고급 한정식 집의 프라이빗 룸은 겉보기에 더없이 화기애애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다고 믿는 듯 거짓된 화목함의 절정을 연기하고 있었죠.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 며느리가 예약부터 세팅까지 엄청 신경 썼어요. 남편 재우는 시아버지 앞에서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흠잡을 데 없는 가장 행세를 했습니다. 제 옷차림을 칭찬하고 반찬을 제 앞접시에 놓아주기까지 했죠. 질세라 옳게 유진이도 자리에서 일어나 화려하게 포장된 선물을 시아버지께 안겨드렸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성이에요. 만수무강하셔야 해요. 아셨죠? 살갑게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리는 유진이를 보며 시댁 식구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뒤로는 제 남편과 눈을 맞추며 서로의 가정을 박살내고 재산을 빼돌린 치밀한 계획을 마쳤음에도 당장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끝까지 화목한 가족을 소름 끼치게 연기해 내는 두 사람. 그 철면피 같은 본성을 맨정신으로 지켜보자니 역겨움에 구역질이 쏠릴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그 밀실에서 그들이 웃고 떠들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름 돋는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곧 저 가증스러운 가면을 모든 가족 앞에서 산산조각 내어 절대 도망칠 수 없는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서늘한 투지가 제 몸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매니저에게 사전 요청한 대로 식전 요리가 끝나고 메인 요리 서빙이 길게 지연되며 방 안에는 가족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고 모두의 시선이 식탁 한가운데로 모였을 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의자 뒤에 두었던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죠. 지훈아, 그게 뭐니? 뭐 이벤트라도 준비한 게냐? 의아하게 묻는 시아버지를 향해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봉투 입구를 열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서로의 재산을 챙겨 화려한 새 출발을 하려던 그 헛된 기대를 부수고 추악한 실체를 낱낱이 까발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버님.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는 유진이가 제 동생 민우에게 제기한 이혼 소장과 남편 재훈이 며칠 전 제게 강요했던 이혼 합의서 초안을 동시에 식탁 한가운데로 팍 던졌습니다. 두 사람 다 도장 찍을 준비는 끝났지? 식탁 위로 미끄러진 서류들을 확인한 재훈과 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사람은 경악 섞인 눈으로 저와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때 상석에 앉아있던 시아버지 영호가 테이블에 던져진 서류를 슬쩍 보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너 며느리 너 지금 내 칠순 잔치에서 무슨 미친 짓이냐? 감히 어른들 밥 먹는데 재수없게 이혼 서류를 집어던져. 아버님 아들이 저랑 이혼하고 제 올케랑 새살림 차리겠다고 작당을 해서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시끄럽다. 어디서 실성한 소리를 짓거려.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있느냐. 내가 평소에 남편 기를 얼마나 죽여놨으면 애가 밖으로 돌 생각을 해. 다 내년 탓이다. 정황 서류 앞에서도 진실을 확인하려 하기는커녕
무조건 핏줄인 아들의 안위를 방어하며 오히려 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는 시아버지. 피해자인 며느리에게 윽박지르며 책임을 전가하는 그 뼛속 깊은 이기심에 기가 막혔습니다. 끝까지 위기를 모면하려 눈치를 보는 남편과 진실을 외면하는 시아버지를 보며 제 안에 남아있던 일말의 동정심마저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발뺌하려는 두 사람의 변명과 시아버지의 고함을 차갑게 무시한 채 저는 등 뒤에 굳은 얼굴로 서 있던 동생 민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호를 받은 민우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우의 손에는 얄팍한 말장난이나 시댁의 비호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가장 객관적이고 치명적인 물증들이 쥐어져 있었죠. 이게 다 우리 누나 미친 소리 같으시죠? 그럼 이건 뭡니까? 민우는 수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결제 영수증 사본, 명품 매장의 VIP 가족 대리 수령인 등록 서류, 그리고 어두운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엉겨붙어 끈적하게 입을 맞추고 있는 미래 사진들을 식탁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내 아내가 우리 매형이랑 바람이 났는데 우리 집 전세금까지 빼돌리려고 하면서 둘이 신혼집 차리겠다고 작당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짐승처럼 울부짖는 민우의 목소리가 루만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흩뿌려진 미래 사진과 보석 영수증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시아버지는 충격에 뒷목을 잡고 헉헉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비호할 명분조차 찾지 못한 채 입만 뻐끔거렸죠. 방관하며 딴청을 피우던 시누이 수진 형님조차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눈만 희번덕거렸습니다. 당황한 유진은 파르르 떨며 재훈의 등 뒤로 숨으려 했지만 재훈 역시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사진 밑에 깔린 또 다른 서류에 꽂혀 있었거든요. 바로 제가 공동명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확인한 자료와 민우가 자신의 계좌와 금융 접근 수단을 보호하기 위해 정리해 둔 서류들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재산을 빼내 화려하게 결합할 줄 알았던 두 사람은 저희 남매가 각자의 돈과 재산을 지켜내면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자금을 마음대로 손댈 수 없게 됐다는 현실을 뒤늦게 깨닫고 동공지진을 일으켰습니다. 돈을 위해 뭉쳤던 두 사람의 끈적한 맹세가 기대했던 돈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순식간에 원망과 불신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 꼴. 저는 그 찰나를 지켜보며 씁쓸하고도 날카로운 통쾌함을 만끽했습니다. 야, 서지훈. 너 이거 다 불법 체증이야. 그리고 가족끼리 좋게 말로 풀면 될 걸 어른 생신에 꼭 이렇게 깽판을 쳐야 속이 시원해. 분위기를 수습하려 뒤늦게 나서는 수진 형님을 향해 저는 고개를 돌려 서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말로 풀어요? 형님은 재훈이가 저한테 아파트명에 넘기고 도장 찍으라고 압박하는 걸 알면서도 직접 수표 봉투까지 들고 와서 저보고 조용히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어디서 훈수지리세요? 제 폭로에 수진 형님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르락 변하며 털썩 주저앉았고 시아버지 역시 기가 막혀 가슴만 칠 뿐이었습니다. 시댁 전체의 입을 완벽히 틀어막은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돌아섰습니다. 너 당장 거기 안 서. 모든 돈과 체면을 잃게 된 재훈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핏대를 세우며 제 앞을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한번 실수한 걸 가지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이렇게 독하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야. 두 집안을 아주 다 박살내야 직성이 풀려. 적반하장으로 고함을 치며 폭력적으로 발악하는 남편. 12년의 세월을 무참히 짓밟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폐륜을 저지른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고 저의 독함 때문이라
합리화하는 그 끔찍한 밑바닥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저런 인간을 하늘처럼 믿고 헌신했던 제 과거에 지독한 허탈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제야말로 이 썩은 지옥에서 완벽하게 끊어낼 수 있다는 압도적이고 벅찬 후련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발악하는 재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입술을 뗐습니다. 내가 두 집안을 깬 게 아니야. 당신들이 서로 탐내느라 자기 집을 두 채나 불태운 거지. 이혼 소송이랑 상간 소송 끝까지 지독하게 물고 늘어져 줄게. 거짓골로 법정에서 보자고. 저는 얼빠진 남편을 매몰차게 밀쳐내고 민우의 손을 단호하게 이끌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밀실 안에 짐승처럼 울부짖는 가해자들을 버려둔 채 우리는 단 1초의 미련도 없이 그 식당을 당당히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쳤고 비로소 제 진짜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폭로의 밤이 지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들어선 거실은 유독 서늘하고 고요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울리는 적막한 공간에 우두커니 서 있으니 온몸의 기운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집에 남아있던 재혼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을 챙겨 현관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화장대로 걸어가 유진이 제 생일이라며 사주었던 그 한정판 향수병을 집어들었죠. 두 사람의 끔찍한 기만을 증명하던 그 지독하고 달콤한 냄새. 저는 그 유리병을 쓰레기통 깊숙이 가차없이 처박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역겨운 냄새가 나지 않는 집안을 둘러보며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저들의 숨통을 조였지만 즉각적인 환희가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편을 믿고 가족이라는 환상에 헌신했던 제 빛나던 청춘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 같은 지독한 공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날 밤 텅 빈 거실에서 홀로 삼켰던 눈물은 썩어버린 가짜 삶을 도려낸 뒤 반드시 겪어내야만 했던 치유의 열병이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깊은 상실감에 소리 죽여 쏟아내는 눈물을 굳이 참지 않았습니다. 이 처절한 허탈함과 슬픔을 온전히 마주해야만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흔들림 없이 차가운 이성을 다잡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식으로 이혼 소장과 상간 소장을 접수하며 그들과의 연을 서류상으로도 완벽히 끊어냈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저와 민우가 나란히 앉아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죠. 축하드립니다. 재판부 판결문이 방금 나왔어요. 두 분 다 완벽하게 승소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서류를 넘기며 흐뭇한 미소와 함께 가해자들의 비참한 근황을 전해주었습니다. 두 분이 각자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상대방의 무리한 재산 요구에 대응해 둔 덕분에 두 사람은 기대했던 돈을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서로 내가 먼저 꼬드겨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며 책임을 전가하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답니다. 서로의 거액 재산을 빼서 화려하게 결합하려던 두 불륜 남녀는 돈줄이 마르자 원수보다 못한 사이로 비참하게 갈라섰다고 해요. 결국 남편과 유진은 각자 거액의 위자료 빚과 산더미 같은 신용카드 연체금만 더하는 채 신용불량의 위기에 처해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돈과 탐욕으로 맺어진 불륜 관계가 현실적인 법의 심판과 가난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초라하게 붕괴하는지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서로를 물어뜯으며 지옥 불속을 뒹굴고 있을 그들의 소식에 저는 차분하고 무미건조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철저하게 망가져
시궁창에 처박힌 그들의 삶에 더 이상 제 귀한 감정과 에너지를 1%도 낭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깊은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재판 관련 서류를 모두 챙겨 변호사 사무실 건물을 나서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부쩍 늙고 초라해진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던 시아버지 영호였죠. 지훈아, 지훈아.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훔치며 애처롭게 불렀습니다. 칠순 잔치날 제게 고함을 치며 윽박질렀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내가 다 늙어서 망령이 들었었나 보다. 칠순날 너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탓했던 내 멍청함을 뼈저리게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다. 고개를 푹 숙이는 노인의 초라한 모습에 일순간 옅은 연민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얄팍한 동정심은 단 1초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훈아, 재훈이가 지금 빚더미에 앉아 파산하게 생겼다. 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염치 없지만 신용불량자만은 면해야 하지 않겠니? 위자료 금액만이라도 조금 깎아주며 선처해주면 안 되겠느냐? 애비된 도리로 이렇게 빈다. 결국 이거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잘못을 눈물로 반성하더라도 핏줄 앞에서는 가해자인 아들의 경제적 안위를 먼저 걱정하며 피해자에게 양보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그 씁쓸하고 변치 않는 본성. 아버님, 사과는 하셨으니 들은 걸로 할게요. 하지만 단 1원의 금액 합의나 선처도 절대 없을 겁니다. 저는 애원하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바위처럼 차갑게 못 박았습니다. 더 이상 제게 가족이라는 핑계로 비굴하게 매달리지 마세요. 저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가짜 가족의 정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단절이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는 주말 저녁입니다. 예전에 끔찍했던 기억을 모두 지워내기 위해 제 취향대로 밝고 화사하게 리모델링을 마친 저희 집 다이닝룸. 거대했던 가족용 식탁을 치워버리고 딱 2사람이 마주 앉기 좋은 아늑한 원목 테이블을 새로 들였죠. 누나, 이거 간 좀 봐봐. 내가 새로 개발한 레시피야. 앞치마를 두른 민우가 정성껏 요리한 파스타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간의 마음고생으로 헬쑥했던 민우의 얼굴에는 다시 단단하고 건강한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유진에게 억울하게 빼앗길 뻔했던 전세 자금을 무사히 방어해낸 덕분에 민우는 퇴사 후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작은 목공방 개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맛있다. 공방 오픈하면 내 번역 작업용 책상 무조건 최고급으로 짜줘야 돼, 알지? 우리가 마주 앉은 따뜻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과거의 상처나 배신자들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입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새로운 일과 미래에 대해서만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죠. 가해자들이 남기고 간 파괴적인 그림자가 완전히 거친 자리에 비로소 고요하고 단단한 평화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12년의 배신이 남긴 흉터는 가슴 한편에 영원히 남겠지만 그 지옥 같은 터널을 스스로의 힘으로 뚫고 나와 강인하게 자립한 저와 동생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온전히 프리랜서 번역가 서지훈이라는 제 진짜 이름과 능력을 되찾은 삶. 가짜 가족의 껍데기를 미련 없이 벗어던진 저는 앞으로 제 번역 일에 더욱 매진하며 오직 나와 내 유일한 진짜 가족인 동생의 행복만을 위해 하루하루 당당하게 걸어 나갈 굳은 다짐을 해봅니다. 가짜의 삶을 도려내는 과정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지만 그 텅 빈 자리는 온전한 저 자신의 빛으로 다시 단단하게 채워졌습니다. 거짓된 관계에 얽매여 억지로 쥐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렸을 때 비로소 진짜 내 삶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상처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치밀하게 준비했던 그 용기가 저와 제 동생을 파멸의 지옥에서 완벽하게 건져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부당한 착취와 기만을 그저 묵인하며 참고 계시진 않나요? 내 소중한 일상과 영혼을 갉아먹는 썩은 밧줄이라면 이제는 용기 내어 가차없이 끊어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